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작품은 이 고아열차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의 소설입니다. (1929년) 뉴욕. 메이지가 맨 먼저 그 사태를 감지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메이지가 태어나고 한 달이 됐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렸고, 그때부터 메이지는 남자 형제들과 함께 창문도 없는 조그만 방, 좁은 나의 간이침대에서 함께 잤다. 방이 얼마나 어두컴컴했던지 예전에도 숱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앞이 안 보이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방을 뒤덮는 공허함. 깨지는 않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남동생들의 형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느낄 수만 있었다. 바닥에 깐 집자리 위에서 춥지 않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6살 배기 쌍둥이 도미닉과 제임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간이 침대에 앉아서 엄마한테 배운 대로 메이지를 어깨에 걸쳐 안았다. 메이지를 달래려고 생각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 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었다. 등을 쓰다듬고 두 손가락으로 콧날을 쓸어내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래도 메이지는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더 악을 쓰며 울어댔다. 메이지는 생후 18개월이었지만 헝겊 뭉치처럼 가벼웠다. 메이지를 낳고 몇 주 안 됐을 때 엄마가 고열로 쓰러져서 젖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설탕물이나 귀리를 으깨어서 한참 끓인 미음을 메이지에게 먹였고 여력이 되면 우유를 먹였다. 우리는 하나같이 말라깽이였다. 먹을 게 귀했다. 며칠 동안 고무처럼 질긴 감자가 떠다니는 묽은 죽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다. 엄마는 아주 건강했을 때도 요리 솜씨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어떤 날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요리를 배우기 전까지 통에서 꺼낸 감자를 날로 먹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일랜드 서해안의 집을 떠나온 지 2년이 지났다. 그곳 생활도 힘들었다. 아빠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우리를 먹여 살릴 만한 일자리는 없었다. 우리는 골웨이주 킴바라라는 조그만 마을에 난방도 안 되는 좁아터진 돌집에서 살았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구운 감자만한 오렌지, 화창한 하늘 아래서 곡식이 넘실대는 들판, 수도와 전기를 갖춘 깔끔하고 보송보송한 목조주택 이야기가 들려왔다. 일자리는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많다고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이 마지막 호의로 어쩌면 끊임없이 걱정을 끼치는 골칫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있는 돈을 긁어 모아서 우리 5 식구의 뱃삭을 마련해 주었고 어느 따뜻한 봄날에 우리는 앨리스 섬으로 출발하는 에그니스 폴린호에 올랐다. 우리의 미래를 맡길 연줄이라고는
배에 탈 때 아버지가 셔츠 주머니에 챙긴 쪽지에 휘갈겨진 이름뿐이었다. 10년 전에 이민을 떠난 남자의 이름이었는데 킴바라에 사는 그 친척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이제는 뉴욕에서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평생을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지만 큰 배를 타고 대양으로 나가기는커녕 작은 고깃배도 타본 적이 없었다. 체질이 황소처럼 튼튼한 도미닉 말고는 가족 모두 여행 내내 알았다. 배를 탄 뒤에야 또다시 아이가 생겼음을 알게 된 엄마는 더 심해져서 뭘 먹기만 하면 거의 다 개운했다. 그래도 나는 어둡고 비좁은 3등 선실을 빠져나와 아래층 갑판에 서서 에그니스 폴린호 아래로 거세게 휘몰아치는 번들번들한 물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있으면 기운이 났다. 미국에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분명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들이었다. 우리가 뉴욕항에 도착한 날은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흐려 동생들과 내가 난간 앞에 서서 보슬비 사이로 아무리 실눈을 떠도 부두 코앞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유령처럼 보일까 말까 했다. 우리는 길게 줄지어 서서 검사와 신문을 거쳐 도장을 받은 뒤 내 귀에는 가축들이 울어대는 소리로 들리 말을 쓰는 다른 이민자들 수백 명과 함께 풀려났다. 곡식이 넘실대는 들판이나 특대형 오렌지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연락선을 타고 맨해튼 섬으로 건너가서 길거리를 헤맸다. 엄마와 나는 짐 무게 때문에 비틀거렸고 쌍둥이들은 안아달라고 아우성쳤고 아빠는 트렁크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낀 채 한 손에는 지도를 다른 손에는 할머니가 꼬불꼬불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마크 플래너리, 아이리시 로즈, 덜렌시 스트리트라고 적은 너덜너덜한 쪽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몇 번이나 길을 잃은 뒤 아빠는 지도를 포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대답 없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혐오감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땅에 침을 뱉는 남자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다. 골웨이의 뒷골목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으로 꼽히는 술집들만큼이나 지저분한 아일랜드 술집이었다. 엄마와 남동생들과 나는 인도에서 기다리고 아빠만 안으로 들어갔다. 비는 멈췄다. 젖은 도로에서 피어오른 김이 축축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땀과 흙으로 뻣뻣해진 축축한 옷을 입고 딱지가 앉은 머리를 긁으며 할머니가 떠나오기 전에 사주었지만 엄마가 미국 땅을 밟기 전까진 신지 못하게 한 새 신발 때문에 물집이 잡힌 발로 서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궁금해했다. 아일랜드 술집을 고스란히 옮긴 듯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한심한 가게만 제외하면 이 새로운 땅은 우리가 알던 세계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마크 플래너리는 누이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 아빠에게 설거지를 맡기기로 하고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동네로 우리를 데려갔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좁은 길에 높은 벽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곳이었다.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의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한 달에 $10로만 내면 되는 셋집이 있다고 했다. 그가 대문까지 안내해주고 떠나자 우리는 폴란드 출신의 집주인 카민스키 씨를 따라서 더위와 씨름하며 짐을 들고 타일이 깔린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는 동안 집주인은 청결과 예의범절과 근면의 중요성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말썽을 부리지만 않으면 아일랜드인이라도 나는 상관없소.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을 때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을 마주했지만 무슨 표정인지 바로 알아차렸다. 이 낯선 외국 땅에서는 입을 열자마자 냉혹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 따른 충격이었다. 집주인은 우리의 새 집을 기차간식 아파트라고 불렀다. 기차 객실처럼 방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한쪽 끝에는 창문 너머로 다른 건물 뒷면이 보이는 부모님의 작은 침실이었다. 그 옆이 내가 남동생과 메이지와 함께 쓰는 방이었고 그 옆이 부엌, 또 그 옆이 두 창문 너머로 번잡한 길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거실이었다. 카민스키 씨가 압축 철판이 덮인 부엌 천장에 달린 쇠줄을 잡아당기자 전구에서 스며나온 불빛이 상처 투성이 나무 식탁과 수도꼭지에서 냉수만 나오는 작고 얼룩덜룩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희미하게 비춰주었다. 아파트 문 밖 복도에 이웃과 같이 쓰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집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가 없는 독일 출신의 샤츠만 부부가 우리 이웃이었다. 그 두 사람은 조용하니까 댁들도 그래주길 바랄 거요.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썩대다 서로 밀치기 놀이를 시작한 내 남동생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집주인, 찜통 같은 더위, 어둑어둑한 집, 시골에서 자란 내 귀에는 너무도 낯선 소음들이 뒤섞인 불협 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다. 방 4개를 둘러보는데 수많은 일로 힘들었던 킴바라의 삶을 등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이 들었다. 뼛속까지 스미던 습기, 비좁고 비참했던 오두막집, 몇 푼 안 되는 벌이마저 술로 탕진했던 아버지와는 작별이었다. 여기에서는 아빠에게 일자리가 생겼다. 쇠줄을 당기면 불이 켜졌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다. 집을 나서 축축하지 않은 복도를 조금만 걸어가면 변기와 욕조가 있었다. 비록 보잘것없기는 해도 새 출발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시절의 기억이 지금 내 나이로 인해 그리고 당시 내 나이로 인해 어느 정도 왜곡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킴바라를 떠나올 때 난 7살이었고 메이지가 울음을 멈추지 않던 날 밤 아일랜드를 떠난 것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더 크게 영원히 바꾸어 놓은 일이 벌어진 그날 밤에는 9살이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울음소리는 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그냥 달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우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우리 삶이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워서 가장 겁이 나는 부분들을 애써 옳은 척했다. 사는 나라가 달라졌어도 술에 대한 사랑은 달라지지 않은 아빠, 화를 내고 우울해하는 엄마, 계속되는 아빠와 엄마의 싸움. 난 모든 게 잘 되길 바랐다. 그래서 메이지를 품에 안고 귀에 대고 속삭이며 달랬다. 어떤 새도 나의 노래하는 새, 너만큼 달콤하게 노래를 부르지는 못해. 메이지가 울음을 그쳤을 때 나는 그저 안도했다. 메이지는 광산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카나리아와 같았는데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뒤였다.